자, 이번 시간에 순환이 뭐야? 도는 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가 도느냐라는 건데, 이런 영양소나 산소, 노폐물, 뭐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노폐물들의 물질을 운반하는데 관여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순환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대표적인 게 심장, 그리고 혈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를 운반한다, 산소를 운반한다, 노폐물들을 운반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한 영양소나 산소, 노폐물들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떠한 관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노폐물들을, 영양소들을 이동하는 물질은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최종적으로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순환계의 역할이 될 거야. 그게 어디서 필요할 건데? 세포 수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까지 그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줄 거고, 그러면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다시 잡아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순환계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순환계를 얘기를 하면 이제 혈액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혈액에 의해서 이러한 노폐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구성과 혈액이 하는 일들을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혈구, 혈액에 관련된 치수들, 그런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오게 되니까 이 파트가 좀 껄끄럽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혈액 보면은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혈액은 크게 혈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게 혈액 세포와 나머지 혈장하고 합쳐진 게 혈액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혈액의 약 45% 정도가 세포인 혈구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55%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어느 정도 뽑아서 이런 시험관에 한참 놔둘 거야. 그렇게 되면 무게가 무거운 혈구 같은 경우는 밑에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비교적 혈구보다는 가벼운 혈장들, 왜냐하면 혈장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뜨게 돼. 비중에 따라서 무겁고 가볍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혈구의 색깔인 붉은색을 띠게 될 거고, 위에는 혈장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지게 된다. 자, 여기 보면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 혈장이 있는데, 혈구는 크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혈장의 구성 성분을 보면 대부분이 물이 될 거야. 대부분이 물이 될 거고, 일부 혈장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냥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혈장은 그냥 물, 딱 그 정도까지만, 물이 대부분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겠다. 자, 혈구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 혈액의 세포 성분입니다. 혈액의 세포 성분이 혈구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러한 혈구를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적혈구 모양 봅시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며 혈액이 없다. 자, 우리가 겨울에 호빵이 계절이지. 호빵을 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가 움푹 들어간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놓은 호빵처럼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그리고 얘네는 다 세포라고 했어. 세포라고 했는데 적혈구의 경우에는
핵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핵이 없다. 왜? 백혈구는 핵이 있거든. 혈소판도 핵이 없거든. 이거를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적혈구는 핵이 없어. 자, 백혈구 봅시다. 백혈구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 얘네는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기다랗게 되어 있는 모양. 특별한 모양이 없이 아메바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기도 하고 동그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백혈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에 비해서 핵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백혈구에는 핵이 존재를 한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 보면 얘네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혈소판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이 없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두면 되겠지. 혈구를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 백혈구에만 핵이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지. 나머지는 그러면 핵이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거니까. 됐니? 백혈구에만 핵이 존재를 한다. 적혈구의 특징 봅시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적자잖아. 적. 붉을적. 빨간색을 띠는 혈구라는 거야. 그 다음 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에 비해서 적혈구의 개수가 가장 많다라는 특징. 위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자, 백혈구 같은 경우는 적혈구보다 크기가 커. 그렇지만 이 세 개의 혈구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자, 그럼 오른쪽 위에 혈구의 크기와 수를 나타낸 이 수치,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요것도. 자, 혈구의 크기와 수를 보면 적혈구의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야. 마이크로미터.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요거는 들어봤을 거야. 나노미터는 들어봤지. 나노미터는 들어본 적 있어? 마이크로미터는 처음 들어볼 거야. 그치? 나노미터가 여기 있으면 마이크로미터. 자,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쓰는 밀리미터 있지? 네. 밀리미터와 미터 차이가 얼마니? 1000배. 1000배 차이 나지? 1000배 차이 나. 1000배 차이 난다고 보면 돼. 이렇게 밀리미터보다 1000분의 1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고 거기서 또 1000배 차이가 작은 게 뭐야? 나노미터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렇게 아주 작은 크기라고 보면 돼. 현미경통에서만 볼 수 있어. 돋보기로도 안 보여. 자, 적혈구 같은 경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백혈구는 9에서 12 마이크로미터, 혈소판은 2에서 4. 누가 제일 크니? 백혈구의 크기가 제일 크다. 그리고 혈소판의 크기는 제일 작다. 여기에서 이제 크기의 수치 7, 8, 9, 12, 14 몰라도 돼. 여기는 다만 뭐만 백혈구가 제일 크다. 혈소판은 작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학교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개수를 보자. 개수를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니? 4. 단위가 뭐니? 밀리리터 세제.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여기 1mm, 여기 1mm, 여기 1mm, 세제곱 밀리미터 안에 들어있는 혈구수의 개수를 측정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적혈구의 개수는 1 세제곱 밀리미터당 45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백혈구는 6천 개에서 8천 개. 그 다음에 혈소판은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가 적정
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수치는 기억을 해두면 좋아.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좀 고급진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혈구수가 정상보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분리될 수 있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자, 이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데로 가. 쓸 땐 산소가 많잖아. 그럼 산소를 이렇게 네 군데서 잡아.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이동을 했는데 어느 조직이나 세포로 갔어. 산소가 없네? 하면 잡았던 산소를 다시 놔. 그리고 산소가 많은 데 가면 또 잡아. 산소가 없는 데 가면 놔.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분리될 수 있어.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가 된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세제곱밀리미터당 적혈구의 개수가 450에서 500만 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적혈구의 수가 400만 개밖에 안 된다, 300만 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산소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산소 운반을 역할을 하고 있는 적혈구 수가 줄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겠지.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빈혈이 뭐야? 어지러워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났었을 때 막 삥 하고 어지러워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게 빈혈인데 적혈구 수가 부족하면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백혈구가 하는 일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해. 균을 직접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항체를 생성해서 몸을 방어를 한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뭐 그런 것들을 보통 항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백혈구에서는 얘를 기억을 해. 기억을 했다가 지난번에 왔었던 애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 걔 잡아먹을 항체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 활성을 죽여놓은 균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한번 싸워봤거든. 활성을 죽여놨으니까 힘이 없는 애지. 힘이 없는 세균이랑 싸워서 이겼어. 당연히 활성을 이뤄놓은 세균이니까 이겼어. 그런데 다음번에 진짜 그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 봤었던 애네? 하니까 어떻게 돼? 훨씬 잘 싸울 수 있겠지. 그게 뭐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 항체 생성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백혈구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6천에서 8천 개 정도의 백혈구가 존재를 해. 그런데 검사를 하러 가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면 뭐 비중도 보고 무거운지 묽은지 탁한지 뭐 그런 것도 보고 백혈구, 적혈구 수, 혈소판의 수도 다 체크를 해. 근데 나의 백혈구 수가 12,000개야. 세제곱밀리미터당 12,000개가 있대.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우리 몸 어디에서 염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염증이 있으니까 걔네랑 싸우려고 나의 백혈구 수를 늘려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혈소판의 기능을 보면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과도한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상처가 아주 크지 않게 상처가 나게 되면 약간 눌러놓으면 어떠니? 지혈이 되면서 더 이상 피가 안 나와. 그게 이 혈소판이 혈액 응고를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혈소판이 20만 개에서 30만 개 존재를 하는데 이게 10만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벼운 상처가
났으면 피가 응고가 안 되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과다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술도 못해. 왜? 수술해놓 계속 지혈이 안 되면 피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구를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모양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크기, 수까지도 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혈구가 45%라고 했니? 혈장은 55%라고 했지. 자, 그 혈장을 보게 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지방, 무기염료,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또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장 같은 경우에는 몸의 곳곳으로 열을 또 운반시켜. 열을 운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혈장이 열을 필요한 곳으로 계속 운반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체온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혈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혈장보다는 이 혈구의 이제 역할이나 기능들 그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혈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혈액의 기능 한번 보시죠. 혈액은 뭐라고 했어? 혈장하고 혈구하고 같이 섞여놓은 게 혈액이라고 했어. 혈액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면 심장박동에 의해서 심장박동이라는 건 이거야.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것을 심장박동이라고 할 건데 이렇게 심장박동에 의해서 이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게 될 거야. 우리 혈액이 돌지 않는 곳은 없어. 다 혈액이 돌아. 뭐 이런 손톱이나 그런 머리카락이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끝까지도 혈액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간혹 버거시병 같은 버거시병 맞나? 말초신경까지 여기까지 혈액이 안 가가지고 여기가 끝에가 막 썩는 병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 여기에 끝에까지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괴사가 나니까 이제 손가락이 이제 죽는 거지. 그리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것들. 어디야? 아주 작은 곳까지도 혈관이 뻗쳐져 있어 혈액이 거기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산소를 운반해주고 그쪽에서 만들어진 조직에서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혹은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등 몸의 곳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의 기능이 되겠다. 즉 운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니? 적혈구는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하고 혈장은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등을 운반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방어작용을 하게 된다. 방어작용. 왜냐면 혈액 속에 백혈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백혈구는 그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도 하고 항체를 생성해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 작용으로 몸을 보호하게 된다. 여기 상처가 나면 여기 응고가 돼서 뭐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작용도 하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감염원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혈소판. 자, 이렇게 혈액은 방어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혈장 같은 경우 혈액의 삼투압이야. 삼투압 뭐야? 삼투압 2번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셔도 돼? 따뜻할 때 마셔. 식는다. 이렇게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게 혈장의 역할. 그 다음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작용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혈액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순환계에 이제 혈액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운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혈액들을 운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인 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아까 심장 박동이라고 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할 거야. 자, 우리 심장은 언제 그 수축과 반복을 멈출까? 응?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그리고 또 잘 때? 어? 잘 때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야지. 맞아. 죽을 때 빼놓고는 심장이 안 뛸 때는 없어. 항상 뛰고 있어. 그걸 뭐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 조절해봐. 지금 심장 빨리 뛰게 해봐. 천천히 뛰게 해봐. 빨리 뛰게는 할 수 있어. 흥분된 상태를 만들면 돼. 아니면 뛰면 되지. 그런 걸 하면 빨리 뛰게 하는데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어? 천천히 뛰게 뭐 그냥 가장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할 때 천천히 뛰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심장 보게 되면 심장은 보통 자기 주먹만한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가슴 여기 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는 명치 있지? 명치 좀 위쪽에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 우리 갈비뼈가 왜 갈비뼈가 있는지 알아? 사람의 중요한 장기들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중앙에 뭐 위는 좀 밑에 있구나. 뭐 간도 있고 심장 감싸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사람의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 그리고 근육질 주머니로 되어 있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보면 돼. 이게 심장인데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여기 심방과 위에 게 심방이고 밑에가 심실이야. 심방 심실이야. 이게 외우기 처음 접하게 되면 외우기가 헷갈려. 외우기가 안 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외울 때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심장이 하트잖아. 그래서 이걸 하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이렇게 네 등분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야, 얘가 오른쪽이야? 여기 우리가 봤을 땐 얘가 오른쪽인데 심장은 얘가 중심이야. 얘가 중심이면 우리가 쳐다보는 쪽이 수은이 네가 쳐다볼 때는 여기가 왼쪽이지. 여기가 오른쪽이고 맞아? 그런데 인체 해부도나 장기를 경우에는 보통 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보는 게 중심이 아니라 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 좌측이 될 거예요. 얘가 우측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심방과 심실로 나눠져 있어 라고 하면 위에가 심방인지 밑에가 심실인지 위에가 심실인지 밑에가 심방인지 헷갈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웃을 때를 생각을 하면 돼. 아기가 웃으면 앞에서 우르르 까꿍 하면 어떻게 울어? 방실방실 웃을 거라고. 맞아? 방실방실 웃는다라고 봤을 때 방실
웃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어. 맞아? 위가 심방이야. 밑에가 심실인데 얘가 중심이 뭐라고 했어? 왼쪽이라고 했지. 얘가 중심인 거야. 얘가 심장이 중심이야. 심장이 우리가 쳐다보는 게 중심이 아니고 얘가 중심이야. 해부도는 그래.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어? 좌측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됐어? 좌심방이 될 거야. 얘는 좌심실이 될 거야. 얘는 우심방이 될 거고 얘는 우심실이 되겠다. 됐어? 방실 방실. 그런데 얘가 중심이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이쪽이 왼쪽이 아니고 이쪽이 왼쪽이야. 좌 다 붙을 거야. 심방 심실. 이쪽이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에가 심방이고 밑에가 심실이야. 그럼 대충 봐도 지금 얘는 여기가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위에는 두께가 그에 반해서 조금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장의 구조인데 보면은 요 심방과 심실은 여기 안에도 보면 다 벽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판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판막. 여기 판막, 여기 판막. 이렇게 심실과 동맥 사이에 연결된 막이 존재를 해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판막도 존재를 하고 있어. 다시 또 설명할 거야. 자, 일단 이렇게 심장의 구조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맥, 정맥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봐봐. 동맥도 폐동맥이 있고 여기 보면 폐동맥이 있고 대동맥이 있고 폐정맥이 있고 대정맥이 있어. 이것도 어렵지. 자 그러면 이것만 기억을 또 하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다 동맥이야. 심장에서 나가는 건 혈액이 나가는 통로인 혈관은 다 동맥이 될 거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다 정맥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에 뭘 붙이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뭐다? 정맥.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좁혀 나갈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니? 나가는 혈관 동맥, 들어오는 혈관 정맥이 될 거야. 그러면 심방으로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 심방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라고 했지. 그러면 심장이 어디로 들어오겠어? 심방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심방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맥과 연결된 심장은 어디가 돼? 심방이 되는 거야.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돼.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뭐라고 해? 지나는 혈관을 정맥. 됐어? 정맥. 자 이번엔 심실 봅시다.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까 동맥은 나가는 혈관이라고 했으니까 심장에서 그 중에서도 심실에서 바깥으로 뭐를 혈액을 내보내게 될 거야. 심실은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좌심실벽이 우심실벽보다 두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밑에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이야.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벽하고 여기에 벽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두껍냐면 이쪽 좌심실의 벽이 우심실의 벽보다 더 두꺼워. 맞니? 네. 여기 봐봐.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얇아. 위에 심방의 벽부는 더 얇아. 왜냐면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온다라고 했어. 그러면 들어올 때는 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쥐어짜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있는 혈액이 나가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쥐어짜는 곳이 이 심실이야. 네. 심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니까 굳이 이걸 막 수축을 할 필요가 없지. 이게 이완을 해가지고 수축 이완 할 때 수축을 하면 혈액을 내보내. 그게 심실에서 어디로? 동맥으로 내보내는 거고, 이게 이완이 됐었을 때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지. 쥐어짜는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심방은 심실보다 두께가 얇아. 그러면 둘 다 우심실, 좌심실 돼가지고 둘 다 두꺼워. 그런데 굳이 이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더 두꺼운 거는 얘는 대동맥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 얘는 동맥이 폐동맥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설명할게. 왜 대동맥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돼. 폐동맥은 폐로만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폐는 어디 있어? 우리 이 기관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혈액을 보내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이 좌심실에서는 대동맥과 연결되면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도 그 혈액을 내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먼 곳까지 보내야 되니까 더 세게 수축을 해야지 보낼 수 있겠지. 더 큰 압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두껍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좌심실벽이 우심실벽보다 더 두껍다. 이거 이따 마지막에 더 정리 한번 해줄 거고. 자, 봅시다. 여기 먼저 우심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자. 여기가 우심방이야. 자, 우심방은 여기 혈액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정맥이야. 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 대정맥이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거기가 뭐야? 우심방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대자를 붙여놨는데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해 줄 거 다시 먼저 잠깐 얘기를 해. 심장이 이렇게 있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어디가 오른쪽이랬어? 얘가 오른쪽이라고 했지? 우, 심, 방실이라고 했고 여기는 우, 심, 실이라고 했고 여기는 좌, 심, 실이라고 했고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하면 온몸으로 보내고 얘는 폐로도 보낸다라고 했어. 그러면 온몸이 커? 폐가 커? 온몸이 더 크겠지. 폐는 여기 우리 일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라고 했어. 그러면 좌심실에서 어디에 온몸으로 나가게 될 거야. 혈액이. 이게 동맥이야. 그리고 또 여기 우심실에서도 여기 폐로 동맥이 나가게 될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여기가 온몸이 폐보다 더 크다라고 했지. 네. 그러면 동맥이 얘 동맥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여기 대자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자, 동맥이 두 개인데 얘는 좌심실로 나가는 동맥은 어디로 가? 우리 온몸으로 가니까 온몸은 크지. 그래서 대자 붙여놨어. 네. 자, 여기 우심실에서 나가는 동맥은 어디로 가니? 폐로 가. 그래서 얘는 폐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됐니?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자, 심장에서 심실을 통해서 혈액이 나갈 거야. 혈액이 나가는 통로 동맥이야. 그랬을 때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갈 거고 우심실에서는 폐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좌심실은 온몸으로 가니까 대자 붙여서 대동맥.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는 어디로 가?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온몸을 돌아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심방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심방. 그러면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지. 네. 맞니? 자, 그 다음에 폐를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갔어. 이 폐로 갔던 혈액이 다시 어디로 와?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얘도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정맥을 붙여놓을 거야. 자, 지금 온몸 들어와서 들어온 정맥이니까 여기 뭐자 붙여야 돼? 대정맥 붙이는 거야. 여긴 폐 거쳐서 들어온 정맥이니까 여기 뭐야? 폐정맥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온 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이 어디로 이동을 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심실로 이동을 하는 거야. 심실에서 대동맥 통해서 온몸 들어와서 대정맥으로 들어와. 우심방에서 다시 또 수축을 하면 우심실로 될 거고. 그리고 다시 다시 또 수축하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완할 때 정맥에서 들어오고. 이완할 때 이쪽 정맥에서 들어오고. 수축하면 열로 내려가고 또 수축하면 심실에서 나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걸로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이제 모식도니까 우심방 보면 대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 그럼 온몸 들어와 가지고 대정맥으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수축을 하면 어디로 보내? 우심실로 보내게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되어 있지. 수축하면 우심실. 자, 그럼 우심실 봅시다. 우심실은 우심방에서 혈액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 그러면 이게 어디? 폐동맥으로 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축을 하게 되면 어디? 폐로 혈액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적혀 있고. 좌심방 봅시다.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대. 폐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네. 수축을 하면 좌심실로 보내게 될 거고.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네. 대동맥 수축해서 혈액을 어디? 온몸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럴 때 여기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열로 나가고 열로 들어오고 여기로 들어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거 보기는 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모식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로 나가는 구멍이 없어. 대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좌심실에서 나가는 게 여기야. 이 파란색 뒤쪽. 파란색으로 할때 좀 그러네. 봐봐. 수아, 여기가 좌심실이야. 좌심실에서 나가는 건 이 파란색 뒤쪽으로 해서 여기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우심실의 경우에는 이 우심실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폐동맥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기 좋게 이렇게 모식도 그려놨는데 밑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다 위쪽으로 되어 있어. 자,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가 되겠어? 여기 대정맥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 다음 폐정맥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폐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심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감안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이거 하나 그림만 기억을 해두면 절대 까먹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판막 얘기가 돼 있어. 판막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어디가 되어 있냐면 여기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판막이 하나가 있고 여기 폐동맥으로 연결된 이 부분에 판막이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심장에 있는 판막은 세게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보내고 할 때 다시 이쪽으로 혹은 폐동맥으로 보냈던 걸 역류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수축을 했었을 때 너무 강한 힘으로 밀어주다 보면 이게 열려서 거꾸로 흐르는 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판막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여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그 다음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하는데 판막이 존재를 하고 대동맥에 나가는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폐동맥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군데 판막이 존재를 해서 판막이 뭐 이렇게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느냐 2,000판 세 개의 판막으로 되어 있느냐 3,000판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혈액이 역류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 판막이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하나씩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존재를 한다. 네. 어렵지? 네. 죽겠지? 힘들지? 이해해. 힘들지만 해야 돼. 이런 내용들 다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심장의 구조와 혈액을 보내는 것까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뒤에는 조금 쉬울 거야.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심장의 구조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좀 편할 거니까. 자, 다음 심장박동 봅시다. 자, 혈액은 심장의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에 의해서 우리 몸을 순환을 한다 라고 적혀 있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수축 이완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축 이완 운동을 하면서 혈액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몸을 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 규칙적인 이완 이거를 심장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심장박동 수축했다, 이완했다. 주기적으로 수축 이완 운동을 심장박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심방과 심실은 동시에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수축을 한대.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심방과 심실이 이완이 되면 심방과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심방이 수축을 해. 심방은 위에 있지. 심방을 위에서 수축을 하면 심실로 뭐가 들어가겠어? 혈액이 밀려 들어가겠지. 그리고 다시 심시 수축을 하게 되면 동맥으로 뭐가 돼? 혈액이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이완이 되면 심방, 심실 혈액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또 수축하면 여기 위에 있던 심방에 있던 게 심실로 넘어가고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 심실에 있던 게 또 나가게 되고 그럼 이완하게 되면 또 들어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박동의 자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절이 안 되지. 그래서 심지어 심장을 떼서 식염수에 담궈 놓으면 수십 분까지도 계속 뛰어. 심장이 한번 수축을 하고 이완을 했었을 때 일회 박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번 심장이 수축 이완하게 되면 약 70ml 정도의 혈액을 내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고 1분당 72회 정도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심장은 스스로 박동하는 자동성이 있대.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즉 내가 아파, 몸은 건강해, 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심장 박동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흥분했었을 때, 혹은 운동했었을 때, 아니면 적과 마주쳐서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됐을 때, 뭐 그럴 때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거나 혹은 보통 빨라지지. 금방 얘기했던 건 다 빨라지는 상태가 될 거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 다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장 박동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구조와 기능. 자, 혈관은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는 관을 혈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맥, 정맥이 대표적인 혈관이 될 거고 아까 얘기하지 않은 아까 잠깐 얘기했구나. 손 끝에까지도 혈관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산소도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게 이동하고 노폐물도 이동하고 영양분도 이동을 하고 하였는데 거기가 원활하지 못하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썩는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손 끝에까지도 걸쳐져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라는 거야. 모세혈관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관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고 이완하고 심장 박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으로 나가게 돼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정맥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끝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니? 로만 흐른다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나간 혈액이 동맥 통해서 모세혈관 갔다가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만 흘러. 그럼 반대로 정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흐르나요? 그런 건 없다. 모세혈관에서 다시 동맥으로 흐르는 건 없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혈관의 모식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를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피가 빨갛냐? 빨갛지. 파라냐? 파랗지 않지. 그런데 빨간색으로 동맥을 표시를 하고 파란색으로 정맥을 많이 표현을 한다. 이제 동맥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하고 정맥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나 조직에서 연결된 혈관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혈관을 구성하는 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 결합 조직 그 안쪽에 이제 근육, 내피 이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가 조금 두껍게 위치를 하고 있어. 뭐보다? 정맥보다 더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처음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심장이 이렇게 쥐어 짤 거야. 그러면 굉장히 큰 압력으로 여기를 보내겠지, 혈액이. 그러면 그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동맥의 경우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야 돼. 그리고 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두껍지 않고 탄력이 없고 얇고 딱딱한다라고 하면 터져.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 터지면은 혈액이 이동을 하는 그 관이 터지면 우리 호스 보면 물 호스 볼 때 중간에 터지면 물이 걸로 새지. 뭐 끝으로 안 나오지. 그러면 우리 필요한 곳으로 혈액을 공급을 못 해줘. 혈액을 공급을 못 해준다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동맥의 벽은 두껍고 탄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피부 깊숙이 분포를 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상처가 났었을 때 동맥이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 상처에 의해서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 오니까 어때? 좀 더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 동맥에서는 맥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적혀 있기도 하네. 맥박은 우리가 보통 이런 데에서 맥박을 느낄 수가 있고 병원 가면 여기서 맥박 채찍을 하고 여기서 혹은 여기 사타구니 이쪽 안쪽 부분에 동맥의 부분에서 이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박수는 결국에는 우리 심장 박동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 맥박 뛰는 거를 시간을 체크를 하지. 보통 15분, 15초 정도 이렇게 재서 곱하기 4를 해서 우리 심박수를 계산을 하는 게 되겠다. 자, 이 동맥과 이제 연결된 모세혈관 봅시다. 동맥과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이 이 모세혈관이 될 건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몇 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다라는 거야. 아까 적혈구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했어. 크기가. 근데 모세혈관의 지름은 이게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8이나 20 마이크로 정도 두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잘하면 뭐야? 적혈구 한 개 지나갈 수 있고 조금 넓은 애는 2개나 3개 정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혈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온몸 모든 곳에 그물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에 비해서 총 단면적은 굉장히 넓다라는 특징이 있겠지. 네. 얇지만 다 혈관이 다 어떻게 돼? 퍼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직세포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 얇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세포가 지나갈 거야. 혈관 옆으로. 그러면 그 표면적이 세포와 접하는 면적이 넓다. 그리고 혈액이 천천히 흘러. 이 동맥이나 정맥에 비해서 천천히 흘러. 동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쥐어짜니까 이게 빠르게 흐를 건데 얘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맥은 혈액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혈관은 심장과 가깝지만 더 천천히 흘러.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면적이 넓고 천천히 흘러야만 이 모세혈관이 이 옆에 뭐니? 조직세포 사이를 지나갈 때 천천히 흘러야만 여기 모세혈관에서 이동되어 온 산소를 어디로? 조직세포로,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보내고 조직세포의 대사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다시 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게 안에서 혈액이 빨리 지나가고 있으면 갖다 건네주기가, 그쪽에서 건네받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혈액이 이동을 해야 이러한 교환이,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혈액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 벽도 굉장히 얇아. 그냥 모세혈관 자체도 얇지만 이 모세혈관을 이루는 요 혈관벽이 있지. 얘가 혈관벽이잖아. 여기는. 얘는 혈관벽이 이렇게 두껍고 얘도 두꺼운데 얘는 굉장히 얇아. 혈관벽이 얇아야 그 사이를 물질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의 세포로 된 혈관벽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뭐가 된다? 모세혈관이 되겠다. 자, 이렇게 혈액이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정맥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정맥은 아까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동맥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한 반면에 정맥은 피부 가까운 곳에 분포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보다는 조금 혈관벽이 얇아. 그리고 탄력성도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동맥을 통해서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니? 심장이 연결이 돼서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심장에 의한 그 압력이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압에 의해서 혈관에 압력이 걸려서 혈액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쪽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거의 없어. 그러면 혈액이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잖아.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혈액의 속도가 압력이 적으니까 혈액이 이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 힘이 없으니까 이동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어때? 여기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 봐봐. 주위에 이 정맥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조절을 하고 중간에 워낙 혈압이 낮으니까 피가 역류할 수도 있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뭐가 있어? 판막이 존재를 하는 거야. 네. 판막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로 혈관이 들어갈 땐 열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역류하려면 닫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판막이 존재를 하는 게 정맥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 시험지는 흑백이야. 네. 빨간색, 파란색 없어. 네. 그러면 모세혈관은 딱 구분이 돼. 그런데 동맥 같은 경우, 정맥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 왜? 흑백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두께를 막 봐야 되는데 두께도 이제 그 인쇄 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구분이 안 돼. 그럼 이게 동맥인지 정맥인지 몰라. 그럴 때 딱 뭐만 보면 돼? 판막이 중간에 보일 거야. 이렇게 닫혀지거나 열려져 있는 판막이 있다? 정맥이야. 요게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혈관 벽도 있겠지만 뭐 탄력성을 볼 수는 없으니까 벽도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 하면 뭐야? 판막이 존재를 한다? 정맥이야. 판막이 없다? 동맥이야. 알겠니? 그게 구별하는 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막 관찰하는 법 굉장히 쉬워. 여기 되어 있지. 팔에 고무줄을 감아서 묶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맥이야. 그리고 나중에 고무로 묶어. 네. 어린아들은 잘 안 되니까 아버지 가지고 실험을 같이 하면 되지. 여기를 막 묶어. 막 힘들어. 하면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를 거야. 부풀어 오르면 올라오는 부분이 정맥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혈관 중간에 망울처럼 튀어나온 것이 판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래야지.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야. 동맥은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관찰이 안 돼. 그렇지만 정맥은 피부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게 정맥이야. 정맥에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온 멍울 부분이 있어. 이거는 판막이야. 판막은 혈압이 낮아서 압력이 낮아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설명해주면 돼. 이따가 호경이랑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거야.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했었을 때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과 이완이 됐었을 때 압력을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건강한 사람은 보통 120mHg야. mHg. 네. 자, 원소기호 Hg 뭐니? H.
네 이름이랑 비슷한 수은이야. 네. 수은의 높이를 나타낸 거야. 밀리밀리 hg가. 여기 보면 밀리밀리 h 수은 기둥의 높이를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디지털 혈압계를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이 커프 감아놓고 막아놓고 쑥쑥쑥쑥 해놓으면 옆에 그 수은 기둥이 올라가. 그걸 보고서 이제 체크를 했거든. 그거 말하는 거야. 밀리밀리 HG는 수은의 기둥 높이를 보고서 120, 80 뭐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보통 120에서 80 이게 수축기와 이게 이완기 혈압이야. 여기가 이제 보통 정상으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뭐 그렇게 해서 정상.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고혈압, 적게 나오면 저혈압 뭐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했었을 때 동맥벽에 걸리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을 했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어디로 심실을 통해서 나가는 게 동맥이기 때문에 동맥의 혈압이 제일 높겠지.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 즉 심실로부터 멀어질수록 혈압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혈관의 총 단면적 봅시다. 혈관의 총 단면적, 온몸에 그물처럼 많이 펼쳐져 있는 모세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크다. 그 다음 단면적 정맥, 동맥 순으로 되어 있다. 혈류 속도 봅시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 동맥이 제일 크겠지. 왜? 혈압이 크니까 네. 제일 크겠고, 혈류 속도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지나갈 때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모세혈관은 어떻게 가장 천천히 흘러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일 느리게 흐르는 건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가장 압력이 많이 걸리는 동맥이 혈류 속도가 제일 빠를 거야. 그 다음 정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야. 모세혈관, 정맥, 동맥 서로 거꾸로 되어 있지. 즉 혈류 속도는, 여기 혈류 속도라고 하는 것은 혈관 총 단면적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혈류 속도 기억을 해두면 혈관의 총 단면적은 거꾸로니까, 반비례니까. 왜냐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수문아. 요 혈관의 총 단면적이 기억이 안 난다고. 모세혈관이 넓게 그물처럼 펼쳐져 있으니까 단면적이 넓은 건 모세혈관은 기억이 나. 그런데 정맥이, 동맥이 뭐가 단면적이 넓은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특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의 단면적이라는 얘기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려워. 이게 선생님도 이거 맨날 헷갈려. 정맥인가 동맥인가. 그럴 때 뭐만 생각하면 혈류 속도의 순서의 반대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렇게 연관지어서 혈관의 총량 변절과 혈류의 속도를 반비례한다라는 걸 기억만 해두면, 요거는 확실하게 알 거니까. 요거는 몰라도 바로 반비례한다라는 걸 적용시키면 기억이 나겠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이 자료 더하기 이거 봅시다. 이 자료 더하기에 대해서 이제 혈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래프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요 그래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압 봅시다. 혈압과 각 혈관들에 나타나는 혈압이 어떤가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대동맥, 동맥, 그 다음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지금 대동맥과 동맥의 혈압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 조금 더 훨씬 낮고 정맥은 완전히 낮다라는 거지. 왜? 심장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혈압은 동맥이 높다. 그런데 대동맥하고 이
동맥 사이에서도 혈압이 어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거는 왜 그래?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할 때 수축할 때는 올라가고 이완할 때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어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무늬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총 단면적을 보게 되면 모세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정맥이 조금 더 높지. 동맥에 비해서. 네. 요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혈류 속도 봅시다. 혈류 속도를 보면 지금 어디? 동맥이 또 수축 이완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혈류 속도 동맥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가장 느린 건 어디? 모세혈관에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다. 아까 위에 했었던 내용을 어떻게 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 거니까 네. 요거를 기억을 해두든지 아니면 위에 거를 기억을 해두든지 그래서 기억을 하나만 해뒀다 해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왼쪽에 모세혈관이 물질교환에 적합한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총 단면적이 넓어. 총 단면적이 넓다라는 건 많은 세포들하고 접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혈류 속도가 느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특징. 그다음에 혈관벽이 모세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써? 물질을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겠지. 그래서 혈장과 조직에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원활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 봅시다. 혈액순환 결국에는 심장이 박동을 해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이 모세혈관을 거쳤다가 다시 정맥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니?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혈액순환은 크게 온몸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잘 봐. 네. 온몸순환과 폐순환이라고 했는데 온몸순환은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에서 밑에 얘기를 하는 거 밑에 네. 좌심실에서 나가서 대동맥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 모세혈관에서 그리고 대정맥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간 혈액에는 어디가 해야 되니? 위에서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폐에 들어오고 여기 온몸순환이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들어온 혈액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온몸순환 여기 부분이야. 온몸 들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그리고 영양소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뭐라고 했니? 소화할 때 최종 산물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 심장으로 간다라고 했지. 네. 영양소들이. 그치? 네. 기억나?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은 융털 안에 있는 암주간 혹은 모세혈관 통해서 지용성 물질,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면 어디를 통해서? 하나는 간을 통하고 하나는 직접 어디로 이동한다? 심장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심장에 영양소가 대기하고 있을 거고 여기에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뭐가 있어? 산소가 풍부한 애가 어디로 가겠어? 대동맥 통해서 온몸으로 모세혈관 통해서 어떻게 산소를 공급할 거야. 그러면 여기 온몸을 돌았어. 그럼 온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노폐물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여기 뭐야? 대정맥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뭐가 돼? 온몸 순환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심장에서 어디로 나갈 거야? 이렇게 폐로
심장에서 폐로 혈액이 나갈 거야. 네.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지. 폐동맥 통해서 폐로 갈 거야. 그럼 여기에는 폐동맥에는 뭐가 있어? 지금 노폐물 네. 그리고 뭐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 내보낼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신선한 뭐를 산소를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정맥이지.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순환을 뭐라고 한다?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네. 밑에 온몸 순환, 위에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동맥혈과 정맥혈 얘기가 나와. 동맥혈 같은 경우에는 자, 동맥혈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라고 했지. 네. 자, 폐순환을 거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산소가 많아, 산소가. 그래서 선홍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 될 거야. 그에 반해서 정맥혈은 우리 온몸 순환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 왜? 가지고 간 산소를 다 세포로 주고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검붉은색 혹은 암적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 정맥혈은 산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시작할게. 자, 좌심실에 대동맥이 연결이 됐어. 여기 내장기관 다리야. 그럼 여기가 우리 몸이야. 몸에서 대사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그리고 여기서 가져온 산소를 다 쓰었으니까 이 대정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겠지. 네. 산소가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정맥혈이야. 이게 다시 어디로 가니? 온몸을 돌아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네. 우심방으로 갔다 온 혈액이 다시 우심실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폐로 들어갈 거야. 네. 그러니까 폐 동맥으로 가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산소가 적어. 그러면 여기 가서 이 폐에서 뭐가 일어나? 가스 교환이 일어날 거라고. 산소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폐를 거친 혈액은 다시 뭐가 되겠어? 산소가 많아지게 될 거야. 산소가 많아진 요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심장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산소가 많겠지. 산소가 많으니까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간 애가 어디로? 좌심실로 가서 다시 대동맥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는 어떠니? 산소가 이렇게 많아. 산소가 많아. 얘는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뭐 머리가 있네. 자, 보면 대동맥 통해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통해서 머리로도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많은 뭐가 있어? 동맥혈이 될 거야. 그러면 머리하고 팔 위에 상체 얘기한 거야. 여기서 이제 다 돌고 나면 산소를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럼 뭐야? 이 온몸 모세혈관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정맥혈이 된다고. 그래서 우심방 왔다가 우심실로 갔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 폐동맥 통해서 폐로 갈 거야.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면 산소가 다시 많아져서 또 이쪽으로 우심방으로 폐정맥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순환이 쭉 일어나게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폐포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폐포에 보면 여기 가서 폐포에서 산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많았던 산소는 다시 폐포로 이동을 해서 바깥으로 날숨 후 하고 내서 내보내게 될 거고. 됐니? 네. 우리 온몸을 봅시다.
조직세포에 가게 되면 모세혈관에서 뭐를 내보내냐면 산소하고 영양소를 이쪽 세포로 주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다시 뭘로? 여기 모세혈관으로 주게 되니까 이렇게 모세혈관 즉 온몸을 지나는 모세혈관은 그 지나면서 여기 봐봐 동맥혈이 이 조직세포 지나면 뭘로 변해? 정맥혈로 바뀌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폐를 지나가는 혈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혈액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폐 지나가면 지나기 전에는 뭐가 되겠어? 정맥혈이 됐다가 폐 지나면서 가스교환이 일어나니까 뭘로 변해? 동맥혈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순환계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심장은 크게 4개의 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디가 오른쪽이라고 했어?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가 오른쪽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이 오른쪽이야. 왜? 얘는 심장은 널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우, 여기는 좌, 여기도 좌 이렇게 되겠지. 맞니? 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웃는다? 방실 웃는다라고 했으니까 좌 뭐야 여기가? 방이야. 여기는 방실. 여기는 방실. 여기도 우심방 우심실. 됐어? 네. 이게 심장의 구조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온 몸을 지나게 될 거고 하나는 폐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심장이 수축 이완하면 어디에서 혈액이 나간다고? 심실에서 나간다라고 했지. 네. 심실에서 어디로 나가냐면 이렇게 온몸 여기는 모세혈관이 있을 거야. 네. 온몸 돌아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자,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흐르는 요 혈관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 머릿속으로 해. 보지 말고. 뭐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뭐? 나가는 거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이라고 했지. 그럴 때 온몸이니까 뭐 붙여줘야 된다 앞에? 크잖아. 대자를 붙여주면 될 거야. 자, 몸으로 들어와. 심장으로 들어와. 들어오는 건 뭐가 돼? 정맥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정맥은 뭐와 연결이 되는지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수축이 다시 일어나면 여기로 이동해. 이게 심실에서 다시 어디로 가? 폐로 이렇게 되게 될 거야. 심장에서 나갔네요? 그럼 얘 뭐가 돼? 동맥이야. 동맥인데 어디로 가? 폐로 가니까 뭐야? 폐동맥이 될 거라고. 자, 그럼 폐 거쳐서 다시 어디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들어오는 건 뭐라고 했는데? 정맥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정맥은 뭐와 연결이 돼서 폐와 연결인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폐정맥으로 들어온 게 어디? 다시 좌심실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혈액이 돌 건데, 자,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뭐가 많아? 산소가 많아. 산소가 많으니까 여기는 지금 동맥혈이 될 거야. 산소가 많아.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 뭐 영양소도 같이 타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까지 오른쪽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까지는 뭐가 되겠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될 거야. 맞니? 네. 자,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온몸에 가서 모세혈관에서 다 보내. 조직으로, 세포로 다 보내. 그리고 조직에서 만들어진,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노폐물들 다시 싣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네. 그러면 대정맥 통해서 우심방 통해서 우심실 갔다가 다시 폐동맥 통해서 폐로 가면 이쪽은 산소가 적겠지. 네. 산소가 적으니까 뭐야? 정맥혈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가서 여기 어디로 보내겠어? 폐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고 다시 또 산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계속 돌게 될 거야. 네. 자, 여기 동맥혈, 정맥혈, 산소가 많이 있고 산소가 적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번에 또 얘를 이렇게 잘라볼 거야. 좌심실에서 대동맥 통해서 온몸 대정맥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이 순환을 뭐라고 한다? 밑에는 온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리고 우심실 통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위에 이렇게 폐를 중심으로 도는 순환을 뭐라고 한다?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됐니?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심방에서 위에서 수축을 하면 여기 있던 심방에 있던 혈액이 이쪽으로 넘어가. 여기서 다시 또 세게 수축을 하면 심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네. 그럴 때 여기에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여기로만 대동맥으로만 가야 된다고. 네. 그랬을 때 여기를 역류하지 말라고 여기에 뭐가 위치해? 판막이 위치를 하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심실이 수축할 때 우심방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판막이 존재를 한다고. 네. 그리고 보내놓고 다시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를 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방, 심실, 심방을 비교를 했었을 때 위에 심방, 위에 심실 여기로는 혈액이 들어오지. 네. 그러니까 혈액을 내보내는 심실이 심방보다는 더 두꺼워야 근육질이야 힘을 더 받겠지. 그러니까 우심실, 좌심실 이런 심실이 좌심방보다 더 두꺼울 거고 여기는 온몸으로 보내고 여기는 폐로 보내고 하니까 온몸이 더 크니까 여기가 더 벽이 두껍고 여기는 좌심실에 비해서 더 약간 얇다라는 특징들. 그리고 동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정맥하고 동맥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어디가 압력이 더 크게 받아? 동맥이 더 압력이 크게 받으니까 동맥은 두껍고 네.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적이가 될 거고 얘는 압력이 거의 안 걸린다고. 왜? 심장, 대동맥,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으로 오니까 혈압이 거의 안 걸리니까 어때? 얇어. 탄력적이지 않아도 돼. 그리고 혈압이 거의 없으니까 열로 흘러야 되는데 혈압이 거의 안 느껴지니 없으니까 피가 역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중간중간 뭐가 있어? 판막이 존재를 한다라는 특징. 그리고 여기 혈압이 세게 걸리니까 동맥은 혈류 속도가 빨라. 얘는 느려. 모세혈관도 느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모세혈관에서 혈류 속도가 제일 느려야 된다. 왜?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천천히 흘러야 되니까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가 제일 느리다. 뭐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이게 싹 들어와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배웠었던 내용들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네.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해서 혈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혈액 이용을 하면 돼. 그래서 알코올로 끝에 소독한 다음에 체열침으로 찌르게 되면 체열침을 탁 나와가면서 살짝 찔러주게 되니까 그냥 바늘로 하면
무섭잖아. 그러면 간편하게 혈액을 채취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받침유리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 다른 받침유리로 얇게 펴주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럴 때 혈액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 혈구 세포들이 뭉쳐 있으면 나중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겹쳐 보이면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넓게 펴준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받침유리를 놓고 새로운 다른 받침유리를 이렇게 밀을 때 잘못하면 혈구 세포가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방향을 잘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좀 그런데 방향을 잘 조절을 해서 혈구 터지지 않게 넓게 펴준 다음에 여기다가 에탄올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혈구 세포를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거야. 에탄올 어때? 세포를 고정시키게 된다. 그 다음 김사액 한두 방울 떨어뜨려고 10분 동안 놔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김사액은 솔루션이라고 염색약이에요. 염색. 혈구를 염색시켜주는 아까 누가 핵이 있다고 했니? 백혈구. 핵을 염색을 시켜서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혈구를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염색약을 김사액이야. 염색약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받침유리를 두세 번 증류수에 담갔다 여분의 김사액을 제거를 한다. 이게 굉장히 진해. 잉크 같다라고 보면 돼.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혈구가 관찰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색깔이 진해. 그러니까 과하게 묻어져 있는 이 김사액을 씻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씻어버리면 이 안에 붙어있는 혈구까지 다 씻겨내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사액만 제거할 수 있게끔 혈구는 씻겨내려가지 않게끔 한 다음에 거름쪽 위로 물기를 닦아내고 덮개 유리를 이렇게 얇은 덮개 유리를 붙여놓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 현미경 관찰하는 거야 뭐 잘 알다시피 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찰을 해 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혈구의 모양은 이렇게 보여. 그냥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적혈구라고 보면 될 거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혈구보다 커. 그리고 핵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핵이 염색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혈구는 일정한 크기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근데 뭐 이게 입체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원반 모양인지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 다 동글동글하게 보이기는 할 거야. 그리고 핵이 없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크기가 훨씬 크지. 그리고 더 진하게 염색된 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적혈구가 백혈구보다 훨씬 더 많이 관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야? 혈액에 적혈구가 더 많다. 백혈구가 더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을 보게 되면 뭐만 적혈구, 백혈구만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탄광인 문제 공부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자.
우리 탐구 내용 설명으로 옳은 거. 받침질이 혈액을 미는 것은 혈구를 펼쳐놓는 거지. 네. 한 대 모으면 뭉쳐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워. 네.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것은 혈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맞는 내용이 될 거고, 김사약을 떨어뜨리면 적혈구가 염색이 된다. 적혈구가 염색이 된다. 맞아? 백혈구 핵을 염색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혈구를 염색하는 거. 적혈구도 염색이 되겠지만 주요 목적은 뭐를? 핵을 염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틀렸어. 네. 현미경으로 관찰할 땐 아까 뭐라고 했어? 저배율로 관찰을 해서 상 찾아놓고 저기 뭐야 위치 찾아놓고 고배율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고배율에서 저배율 아니 저배율에서 고배율이니까 틀렸지. 고배율로 보게 되면 그 물체 찾기가 조금 힘들어. 네. 왜냐면 상을 많이 확대해 놓은 상태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 저배율에서 일부 상 찾아놓고 다시 고배율로 이런 식으로 상을 찾아가야 된다. A는 뭐가 되겠어? 적혈구가 되겠네. 네. B는 백혈구네. C는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네.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 A는 핵이 있다. 핵은 백혈구. 백혈구에만 있으니까 틀렸고. A는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 산소 운반? 맞네. 네. B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한다. B는 뭐니? 백혈구네.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뭐니? 그 방어작용, 식균작용. 그치? 네. 틀렸네. C는 식균작용. C는 뭐니? 혈액응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혈소판은 C는 핵이 있으면 없어. 혈구승 그 수가 가장 많다. 가장 많은 건 적혈구. 네. 됐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